자, 잘 쉬셨죠? 못 쉬셨나요? 잘 쉬었죠? 네, 이제 등기 기관과 설비 보도록 하죠. 이제 등기 기관과 설비는 잘 내진 않습니다. 거의 배우면서 등기소가 어디까지인지, 등기관이 누구인지, 등기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흔히 등기소라고 칭하는 곳은 이제 등기사무 담당하는 국가관소가 등기소라고 부르는데, 등기소는 몇 글자예요? 등기소 세 글자,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법원에 존재하는 등기국이나 또는 등기과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지원에 존재하는 등기계가 있으며, 그 다음에 등기소라고 명칭 가지 못해서 이 세 가지가 등기소가 됩니다. 법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법원은 지방법원까지만 등기소로 인정하는 것이고, 고등법원은 등기과가 아예 없고요. 대법원은 등기과가 있는데, 대법원 등기과 등기사무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정하는 것이 등기과가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하지만 등기사무 담당하는 것이 지방법원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등기소로 인정하는데, 등기국이란 말 나와 있는데 국이 위인가요? 과가 위인가요? 국이 위죠. 네, 등기과에서 국으로 작년부터인가 승진시켜 버립니다. 승진시킨 이유가 이제 등기소가 옛날처럼 구청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묶어버려요. 광역등기소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소 왔다 갔다 하면 등기부 등본 떼질 않죠, 이제는. 옛날 같은 경우 등기소에 전화해서 등본 떼주세요. 그러면은 3시간 후에 오십시오. 그러면 찾으러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런 경우 거의 없으니까 등기사무가 많이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묶어버려서 광역등기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키워서 등기국이라고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법원 조직법을 통해서 당연등기소로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소라고 명칭 가진 것은 대법원 규칙을 통해서 등기소가 정해지게 되면 등기소로 인정하는 것이 등기소 종류가 될 것이며,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부동산마다 1등기소가 정해집니다. 이 1등기소를 관할등기소라고 부르고, 이제 정할 당시 원칙은 시, 군구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나의 시가 등기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있다 보니까 일치하지는 않고, 당장 노원구 같은 경우 등기소 있나요? 없죠? 어디로 가세요? 같이 묶어놨죠? 묶어놔서 같이 하나로 이용하도록 묶어버립니다. 이런 등기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광역등기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워놓은 겁니다. 여기 기본 원칙인데, 예외 규정은 등기소가 정해지는 것이 지정을 통해 등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위임을 통해 등기소가 정해지는 경우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곳 등기소 관할에 걸치게 되면, 이때는 이 여러 곳 등기소를 관장하는 상급법원장이 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정받은 등기소 관할권을 갖는데, 걸치는 것은 토지는 관할 걸치는 경우가 없고 건물의 경우만 관할을 걸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지정을 받아야지만 등기소가 정해지게 됩니다. 반을 갈라서 이쪽은 노원구, 이쪽은 의정부일 경우에, 노원구는 등기소가 따로 있죠. 의정부는 의정부 지방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노원구하고 의정부의 건물을 걸쳐버리게 되면 이 건물이 관할 등기소가 어디냐 물어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노원으로 갈까요? 의정부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르잖아요. 이때는 이 두 곳 등기소를 관장하는 상급법원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나 건물 소유자가 등기 어디다 신청해야 됩니까? 라고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노원으로 갈지 아니면 의정부로 갈지 지정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상급 법원장인데, 이 상급법원장의 개념은 상황 따라서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고등법원장도 가능하고 대법원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상황 따라 바뀌다 보니까 정해진 자가 아니고 상급법원장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이에요. 등기소와 등기소가 틀린 경우는 고위의 상급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해주게 되고, 지방법원 다른 경우는 고위의 상급은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다른 경우는 대법원장 지정하다 보니까 항상 불일치가 발생한 고위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등기소와 등기소가 틀리더라. 누가 지정한대요? 등기소와 등기 틀리면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틀리면은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다른 경우는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상황 따라 바뀌기 때문에 누구라고 꼭 찍어 나온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이란 것은 교통 사정 등을 감안해서 관할등기소가 아닌 것이 편할 당시에는 이때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등기사무를 맡길 수가 있는데, 맡기는 것은 대법원장이 위임권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권한은 대법원장이 대부분 갖고 있는 권한이고 이런 것들은 대법원장이 아니죠. 이런 것들 요즘 나중에 암기해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외울 건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지정을 통해 등기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위임된 사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에만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럼 이런 절차로 등기소가 정해지게 되면 이 등기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관할 등기소라고 부르고 이제 등기를 관할 등기소 가서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제입니다. 아까 배울 때 등기법에서 절대 무효 두 개는 외우시라 그랬어요.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경우도 무효 등기이고 효과 인정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기소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다른 건 다 줄칠 필요 없고요. 하단부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 찾으셨나요? 예, 지정은 누가 지정한다고 써 있나요? 둘째 줄에 상급법원장이죠. 상급법원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급법원장은 상황 따라 바뀌더라. 등기소와 다른 경우는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다른 경우는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다른 경우는 대법원장이 지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지정사유는 토지는 관할 걸치는 경우가 없지만 건물의 경우 걸치는 경우가 있다 해서 건물만 걸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기억, 니은, 니은 사유가 박스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건물이 걸친다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관할의 위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관할의 위임이란 얘기는 등기사무 위임 그래서 교통사정 등을 감안해서 대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무를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위임이란 말 쓰는데 위임권자가 누가 위임권자래요? 대법원장이고 법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위임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관할에 받는 효과인데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효과는 절대 무효로서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고 어떤 경우도 효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할의 변경 그러는데 여기 말로만 갈게요. 관할의 변경이라는 것은 등기소가 바뀌는 게 관할의 변경입니다. 뭐라고요? 등기소가 변경.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구가 있고 여기 B라는 구가 있더라. A라는 구, B라는 구가 있을 경우에 뭐 도봉구나 뭐 노원구로 예를 들어 상관없는데 그냥 A, B 나눌게요. A라는 구의 등기소는 A 등기소가 있고 그 다음에 B 구 안에는 B 등기소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지금 아까 등기소가 통합되다 그랬죠? 광역 등기소로. 그럼 이제 각각 등기소가 정해져서 등기 신청하고 있다가 이 B 등기소가 합쳐져 버려요. 그럼 B 등기소가 없어지겠네요. 그럼 종전까지 이 B구에 있던 등기소가 어디였었어요? B 등기소인데 일로 통합된 동시에 등기소가 어디로 바뀌나요? A로 바뀌죠. 이렇게 등기소가 바뀌는 것을 관할의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관할이 바뀌는 것은 행정구역이 바뀐다거나 등기소를 신설한다거나 등기소가 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사유로 등기소가 바뀔 때 뭐라고 부르느냐? 관할의 변경을 합니다. 그럼 옛날 등기소가 어디인가요? 비등기소가. 그럼 옛날 등기부를 보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등기부를 싹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관할의 변경인데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 바뀌는 경우 등기소가 바뀌는 경우를 관할의 변경을 합니다.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니까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등기사무 정지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사무는 원칙이 정지시킬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변이 발생하게 되면 정지가 가능한데 정지권자, 대법원장이 정지를 명하게 되고 정지가 떨어지게 되면 일체 등기사무 볼 수가 없습니다. 혹 등기사무를 실행하다 걸리게 되면 그 등기는 절대 무효로 직권말소합니다. 우리 역사상 등기사무가 정지된 거 딱 한 번 있었어요. 충청북도 단양. 단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단양, 그게 옛날에 수해가 나서 단양 시내가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럼 등기소도 물에 잠겼잖아요. 그럼 등기사가 뭐라 그러면은 등기간 잠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일시적으로 등기사무가 정지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그 외에는 정지 사례 없습니다. 그럼 정지 기간 중에 등기사무 처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처리한 경우는 효과는 절대 무효 등기고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기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이제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통칭해 부를 때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등기사무 담당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칭하는데 등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관은 누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법원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 사무관, 그 다음에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이 4명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등기관이 되는 겁니다. 등기관 자격은 급수가 있어요.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중 지정받게 되어 있는데 서기관의 급수를 따져보게 되면 몇 급이냐? 서기관은 몇 급일까요? 4급이죠. 4급이고 사무관이 5급 공무원이고 6급, 7급 중에서 지정받은 자가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이 굉장히 생각보다 고위공무원이에요. 급수가 높습니다. 행정고시 패스하면 몇 급 주나요 지금? 5급 주죠. 5급 주고 옛날에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공채로 들어가는 경우 특채로 들어갈 때도 5급을 줬는데 지금 변호사가 넘쳐나니까 6급밖에 안 줘요. 제 후배가 변호사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특채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변호사 사업하다가 별로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근로 취업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6급 줍니다. 6급 줘가지고 이제 6급 회의 들어가는데 왕따 당한대요. 6급 공무원들은 주사직이라 그러면 한 10여 년 이상 근무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연배들이 많으신데 새파란 개가 6급에 회의기에 앉아있으니까 저거 다 가상 그래가지고 왕따라 그러라고.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게 나니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급수를 따지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몇 급까지 있나요? 9급이죠. 1급을 뭐라고 불러요? 1급 공무원을? 예? 아닙니다. 장관이나 차관 임명직이다 보니까 급수가 없어요. 1급은 관리관이라고 불러요. 관리관. 2급이 이사관. 이사관이고 3급이 부이사관. 다른 말 이사보라고 쓰고 4급이 서기관. 5급이 사무관. 6급이 주사. 7급이 주사보라고 말 쓰고 8급은 뭐라고 부를까? 8급은 이제 들어보면 기억나요. 주변에서 왜 서기. 그래서 왜 면서기, 동서기 그러죠? 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 받으시 면서기하고 앉아 있어. 서기가 8급 공무원이에요. 9급이 서기보 그러는데 급수는 4급, 5급, 6급, 7급 중에서 지정받은 자 등기관이고 이 급수를 초과한다거나 미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등기소장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럼 등기소장은 4급, 5급 중에서 소장으로 보직발령이에요. 보직발령이고 만약에 4급, 5급 공무원, 이 고위직 공무원 행정고시 패스하고 왔는데 너가 등기관 하고 앉아있어. 이분 좌천시키는 거 꼴밖에 안 되니까 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서기관, 사무관이고 근데 실제로 등기관들은 6급, 7급이 많습니다. 대부분 7급이 많아요. 등기관은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한 곳에 앉혀놓으면 옮기질 않아요. 대부분 다. 왜 등기사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법원직 공무원, 등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금은 전관료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20년간 근속하고 나오게 되면 퇴직할 때 법무사 자격증을 줬어요. 먹고 살라고. 근데 지금은 전관료가 없어져서 이제 시험 봐야지만 됩니다. 어쨌든 이 4명 정도 지정받게 돼 있고 지정받게 되면 등기관이 하는 업무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업무고 등기사무는 등기관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혼자서 결정하며 혼자서 처리하게 되고 마지막 책임까지 등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사무만큼만은 등기소장이 있다 할지라도 명령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모든 사항 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처리하실 것? 등기관이 결정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책임도 등기관이 부담하는데 하지만 등기관 입장에선 등기소장이 일단 머리니까 장의 행정적 지시나 감독은 따라야겠지만 이 등기사무만큼만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이게 등기관의 업무입니다. 그럼 등기사무 혼자 처리하게 되면 등기는 생명이 순위예요. 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난리 날 테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등기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따르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다른 말로 제척을 두는데 등기관의 경우는 등기사무 처리 시에 자기가 등기 신청했다거나 또는 사촌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 과거를 포함해서 이런 자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혼자 등기 사무 처리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런 자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2명으로서 이런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이 2명이 참여를 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2명 이상이
참여한 다음에 참여 조를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게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2명 데리고 와야 돼요. 네. 그럼 자기 동생이 등기 신청해도 동생이 몇 촌인가요? 동생은 2촌이죠? 2명 데리고 와야 되고 생질이 등기하러 왔다. 생질은 몇 촌이에요? 누구를 생질은 친조카를 생질이라고 부르죠. 조카며느리가 질부름을 쓰니까 친조카도 3촌이니까 데리고 와야 되고 종형제는 4촌. 종형제가 4촌입니다. 그래서 2종 4촌. 근데 고종 4촌 이렇게 얘기해요. 종형제 4촌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럼 자기 배우자가 오는 경우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이혼한 전처가 오는 경우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과거를 포함시키니까. 그래서 사촌의 친족이란 말은 여기 생략해 친족이란 말은 혈족이랑 인척을 포함시키는 개념이에요. 친족은 누구랑 누구라고요? 혈족과 인척. 혈족은 피를 낳는 형제 같은 경우가 혈족이 되는 것이고 인척은 사람끼리 만나서 친척되는 경우 있죠. 장인이나 장모 같은 경우 다 포함시켜가지고 사촌이 내릴 경우는 2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럼 이런 자 등기 신청을 했는데 2명을 데려오지 않고 등기 사무를 처리했더라. 그럼 제적 규정을 위반했네요. 이 규정 위반하게 되면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예요. 위반 시에. 등기법은 등기 끝나고 무효 등기 2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 2개만 무효더라. 그럼 제적 규정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효과는 유효입니다. 유효하게 인정해 주되 등기관이 해서 안 될 일 저질렀죠? 규정 위반했잖아요. 위반한 거에 대해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기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서 피해본 자 발생하더라. 피해본 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데 일단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난 뒤에 등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관에게 토해내라고 구상권 행사해버려요. 그럼 마지막 책임 누가 부담한 건가요? 등기관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가 혼자 결정, 혼자 처리한 거니까. 그럼 나중에 피해본 사람은 소송 제기를 어디다 제기하시라고요? 국가에게 먼저 제기하는 거예요. 등기관은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의 행위로서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국가가 배상을 해주게 되면 국가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등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는 경우에 중과실일 경우는 네가 토해내라고서 구상권 행사에서 국가는 보전을 받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부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제한의 범위에서 자기가 등기 신청했다거나 사촌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가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를 원칙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배우자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똑같아요. 그럼 이혼한 전처까지도 포함시켜서 2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자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범위의 친족이 아닌 자 몇 명 데리고 와야 돼요? 2명 이상을 데리고 와야지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2명이 참여가 없 등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해버리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게 2번이에요. 주의할 것은 제적 규정 위반하게 되면 그 등기는 당연 무효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유효한 등기를 인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등기관 쪽에서 시험이 난 적은 없습니다. 가볍게 그냥 어디까지인지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 등기관은 장부에서 등기부등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흔히 등기부라고 칭하는 것은 2가지가 존재합니다.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라는 것은 등기 기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의미인데 등기부는 하나의 필지, 그 다음에 한동 건물 단위로서 1등기를 두는 것이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일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마다 1등기를 둬야 되고 하나의 건물마다 1등기를 두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일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인데 토지와 건물은 등기를 따로따로 하게 돼 있지 같이 등기하지는 않는 게 기본 원칙이고 등기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1등기는 몇 장인가요? 1등기 배울 때 표지부라는 란이 있었고 갑구가 있었고 을구 있다고 배웠죠? 여기서 배우는 것은 그 표지부에 기재할 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칸이 구성되느냐 갑구의 구성, 을구의 구성을 배우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원칙은 일부동산 1등기 주의에서 맨 밑에 보니까 등기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더라. 토지냐 건물이냐 나눠서 토지 등기부랑 건물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편성의 경우 일부동산 1등기 주의니까 하나의 필지 한동 건물에 대해서 1등기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물적 편성주를 취하는 것이 이 법 주의고 밑에 일부동산 1등기 원칙이란 말이 나와 있고 오른쪽 예외 규정은 집합 건물 등기로 나와 있죠. 이거 놔두세요. 지금 못 들어가니까 놔두시고 구성까지 봐드릴게요. 먼저 표지부란 것이 나오는데 등기부의 경우는 밑에 2번부터 뭐 동그라미 2번부터 구성해서 등기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중간에 나온 거 표제부 바로 윗말에 표제부 바로 위에 예, 거기 표제부 바로 위에 예, 그거 2번 거기 2번 여기 예, 등기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찾으셨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한 을구로 구성한다 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기본 구성인데 밑에 표제부는 토지등기용지 표제부하고 건물로 나눠집니다. 기절사가 뭔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표제부 보니까 표시번호란 말이 나옵니다.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한 순서고 접수칸에 2014년 10월 10일 써 있고 소지와 지번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17 나와 있고 지목은 대로 나와 있으며 면적은 150.6로 나옵니다. 그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재하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그럼 어떤 토지인가 확인할 수 있고요. 건물 등기용지에 보니까 표시번호 1 써 있고 2014년 6월 10일 써 있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5번지로 나와 있으며 건물 내역란에 벽돌조 나와 있죠. 벽돌조 슬라브 지붕 요게 건물의 구조예요. 뭐라고요? 건물의 구조가 벽돌조 슬라브 지붕이고 단층주택은 종류며 면적이 73.49 나온 게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역란에는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은 크게 기재할 사유가 네 가지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인 반면에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내역란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기재해서 토지와 건물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각부가 읽어보니까 다음 페이지 양식 보니까 페이지 196페이지에서 양식은 똑같습니다. 각부 날고 순위번호 칸에 등기한 순서를 적을 것이고 목적 칸에는 그 등기 제목을 적어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은 등기 제목을 적게 돼 있고 접수 날짜 나옵니다. 2014년 2월 2일 나와 있고 제 5679호 써 있나요? 제 5679호가 이게 접수 번호예요. 날짜 밑에 찾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전 페이지에 표지후 보니까 접수 날짜에 날짜만 나와야 접수 번호가 있나요? 없죠? 접수 번호는 갑구 얼굴만 나오지 표지번호는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 번호 어디만 나온다고요? 갑구와 을구만 나오지 표지번 안 나와서 주의하시고 그래서 접수 번호가 그 접수 날짜 밑에 제 몇 회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등기 순위 배울 때 같은 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 다른 거는 접수 번호. 그럼 동일한 말이 나왔는데 그 옛날 말인데 그 기억하고 계시네. 아까 같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같은 거는 순위 번호 그랬고 다른 거는 접수 번호 그랬죠? 기억나세요? 다른 거는 접수 번호란 말 썼는데 이제 옛날에 지금 이게 한거라 시켜놓은 것이고 옛날에는 같은 거를 한자어로 동구라고 불러요. 동구. 동구에서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번호. 근데 다른 거란 말을 다를 별자 집어넣어가지고서 별고를 이렇게 썼던 것이 옛날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동구 별거란 말 썼는데 그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공부를 옛날에 2011년 이전에 하신 것 같네요. 맞죠? 2011년 이전에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2011년부로 이제 동구가 같은 구, 별구 다른 구를 이렇게 용어를 바꿔놨으니까 근데 동구 별구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전에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열심히 하셨네 공부를. 어쨌든 간에 지금 동구 별구란 말 안 씁니다. 같은 구 다른 구 말을 바꿔놨으니까 같은 말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따져볼 것이 등기 원인 보니까 1999년 2월 18일 매매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권리자분야가 소유자가 누구예요? 김하선이 누군가요? 맞아, 결혼 선생님인데. 맞죠? 오전반 학결혼 선생 아닌가요? 나이가 몇 살로 나오네 거기. 보기보다 나이 많네요, 그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거기 2로 써 있잖아요, 지금 주민번호가. 제가 김하성 교수를 책을 써놨더니만은 저한테 와서 제발 등기부에다가 자기 여자로 만들지 말라고 막 따지던데, 어쨌든 간에 둘 간에 친하다 보니까 제가 김하선 집어넣고 거기다가 주인번호 2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보시거든 얘기해 주세요. 김하선 양 그러고서.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권리자가 누구인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을고 보니까 채권 채굴이 얼마 써 있나요? 8,500만 원 써 있고, 채무자 박주성 나와 있고, 건전합권자가 국민은행 나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 등기 보면서 소유권자가 궁금하다. 어디 열어봐야 되고? 갑구,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을구상에서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등기부에 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부 양식 기억하시는데, 양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볼 줄 알면 돼요. 어디 뭐가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여긴 다 마실 부분이고, 그 뒤에 나오는 정부의 보전과 관련 아직 안 배운 반 많이 나오니 여기 생략할게요. 스킵하고 여기 보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 풀을 때나 보도록 할게요. 거의 안 나오니까 한 장, 두 장 넘기십시오. 넘기게 되면 이제 드디어 등기법적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파트 3장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려워요. 여기를 잡아야 잡았단 말이 나와요. 이 총론 파트는 등기 신청할 때 어떤 서류 가지고 가고 누가 신청하는지를 잡아놔야지만 뒤에 가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날아가 버리면 뒤에 가서 헤매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얼마큼 잘 잡았느냐가 등기법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나중에 가름마가 타집니다. 먼저 등기사무의 게시 파트에서 신청주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읽어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그 신청주의를 적용시키는데, 등기사무의 경우는 이제 등기사무 게시될 때 어떻게 게시합니까 해서 원칙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원칙은 지금 나온 게 뭐라고 나왔나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칙 신청과 촉탁이란 말이 원칙인데, 신청과 촉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신청이라는 것은 일반 사인들이 등기 신청할 때가 등기 신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관공서가 등기를 요청할 때를 촉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등기 신청인이 우리 같은 사람일 경우 뭐라고 부르고? 신청했단 말 쓰는 것이고, 관공서끼리는 촉탁하겠다 말 쓰는 것이에요. 그 촉탁의 말뜻은 관공서끼리 업무를 주고받을 때 촉탁이라는 말 씁니다. 등기사무다 보니 등기를 촉탁했다 말 쓰는 것이 차이점이어서 일반 사인이냐 관공서가 차이점이고, 그리고 원칙이 두 가지라는 얘기는,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은 뭐가 있습니까? 법률에 다른 규정은 예외 규정이 등기와 직권 등기가 있고 법원 명령 등기에서 이 네 가지가 등기시랑 모양새가 됩니다. 원칙은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직권 등기와 명령이 존재해서, 여러분 책 교재에서 밑에 지금 200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1번이 뭐가 나왔어요? 당사자 신청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201페이지에 중간에 2번에 관공서 촉탁 나와 있고, 202페이지 가니까 신청주의 예외에서 제목에 나온 게 등기관 직권 나와 있고, 맨 밑에 보니까 2번에 법원의 명령 찾으셨나요? 이 4개 등기시랑 모양새가 됩니다. 모양새 중에서 일단 신청하고 뭐가 원칙이래요? 촉탁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 직권 등기랑 명령이 있는데, 아직 오늘은 이거 다 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못 건드리고 요거만 설명드릴 거예요. 안 배운 상황 나오다 보니까 이건 들어도 모르니까 요거만 적용시킬 부분이므로 요거만 떠들어 드릴게요. 밑에 보게 되면 등기 신청이란 것은 원칙은 자유로 의사에 의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인 것이고, 예외적으로 의무가 따라오는 게 밑에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가 있고, 맨 밑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등기법이란 법률이 있는데 요거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많이 나오니까.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시킨 것이 있고, 또
등기법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 의무를 규정한 게 나눠집니다. 등기법은 일반법이고 특별조치법 말고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을 왜 제정할까? 제정하는 이유는 등기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따로 제정을 했어요. 제정한 이유는 그 뜻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야 답이 풀리니까.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일반법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 그걸 정해주려고 만드는 법률이 특별법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공부 안 돼 있는데 민법에 임대차 아직 안 배우셨죠? 임대차의 경우는 최단기간이 정해진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민법상 최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택을 임대차하든 상가를 임대차하든 간에 최단기간 적용이 없다 보니까 뭐 6개월을 정해도 상관이 없고 3개월 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사 가서 6개월 살다가도 나가 그러면은 또 이사 가면 비용 또 들잖아요. 그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2년 약정이 없는 것도 무조건 2년으로 간다요. 오케이? 그럼 우리끼리 맨날 1년 정해서 주택임대차 하더라도 최단 기간 몇 년 보장해 주더라. 2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민법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별도로 정해서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특별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 법률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인데 그럼 등기부는 이쪽에서 표제부랑 갑부랑 을구가 있는데 등기법의 경우는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가 존재할 뿐이고 갑부 말고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표제부 등기로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기업권의 토지하고 니은번의 건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1번에 기업권인가요? A번이죠. A번. 토지에 분할이 있다거나 합병이 있는 경우 또 지목 면적의 변경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고 마찬가지로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건물의 구조, 면적, 종류의 변경 또는 멸실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내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자고 일단. 결론적으로 표제부 등기로서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둘 다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이때 없어지게 되면 소유권자가 1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지목이 바뀌던 면적이 바뀌던 소유권자 몇 개월에 신청하시래요? 1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고 건물이 바뀌는 경우는 몇 개월에 신청하시라? 1개월 내 의무 규정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1개월로 안 하게 되면 의무 규정 위반했네요. 이때 10원문이 뭐라고 써 있어요? 10원의 경우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토지, 건물 어떤 걸 부과시킬 것이냐요. 과태료의 경우는 건물만 부과시키지 등기법은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게 등기법상 신청 의무인데 다시 등기법의 경우는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둘 다 변경 등기하고 멸실 등기는 몇 개월에 신청하시래요? 1개월 내 신청을 하시되 의무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되 과태료 어디만 부과시키겠다? 건물만 부과시키는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토지는 등기 신청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청 의무만 있는 거예요. 과태료가 없고 하지만 건물은 의무도 있고 과태료가 따라 붙는 겁니다. 이게 등기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법은 갑구나 알고 신청 의무가 있더라 없더라? 여기만 신청 의무가 있으니까 갑구 알고 신청 의무가 없잖아요. 표지호만 등기 신청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갑구의 등기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무가 따르는 것이 그 밑에 나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근데 소유권 등기로서 두 가지 세분하는데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로 세분하는 것이 여기 의무 규정이에요. 이전 등기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60일에 등기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강제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계약을 통해 등기 신청할 이 계약이 둘로 세분해서 계약 당사자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계약이 있고 일방만 의무가 있는 계약이 있게 됩니다.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계약을 다른 말로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쌍무계약. 양쪽 다 의무가 있다. 쌍무란 말 쓴 것이고 일방만의 의무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편무계약 그럽니다. 그럼 편무계약, 쌍무계약 나눠서 쌍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쓰는 것이고 증여 같은 경우는 일방이 주면 끝나는 거죠. 한 사람 받으면 되고 한 사람 의무가 없잖아요. 이런 걸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말 쓰는데 이때 이 60일의 기산점의 언쟁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쌍무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이행이 완료된 날 누구라고? 일방의 이행이 완료된 날. 그럼 일방의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그다음 편무계약 증여 같은 경우는 효력이 발생한 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매매기간 언제부터 60일이래요? 이행 완료일. 증여 같은 경우는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퐁당퐁당 빠지는 것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해야 한다. 띵 날아가는 거예요.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이행 완료일입니다. 그럼 이행 완료일이 언제가 될까? 요건 쉽게 이해해서 잔금을 완납한 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질 겁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게 되면 내가 계약금 주고 분양받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불했어요. 잔금 완납했나요 아직? 안 냈죠? 그럼 등기할 의무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잔금 완납하는 순간 이행이 완료가 됐죠? 이날로부터 며칠 내 등기 신청하셔라? 60일 안에 등기를 해가야 됩니다. 안 해가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양권 전매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잔금 완납하는 게 아니에요. 잔금 완납하는 순간 등기할 의무가 따라오니까. 그럼 잔금 완납 안 한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 받아주지만 완납이 돼버리는 순간 등기를 하고 넘겨야 됩니다. 이런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잔금 완납 안 한 경우는 등기할 의무가 없어요. 완납한 경우를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계약 같은 경우 일방이 이행하면 끝나버리니까 여기 이행 완료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하신다를 잡아놓으시고 이 두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네, 보존등기인데 보존등기라는 등기는 원칙에 나눕니다. 원칙은 등기 신청할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규정이 따라오는데 예외규정은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집을 신축을 했어요. 새롭게 건축허가 받아다 집을 짓게 되면 새로 지은 집 보존등기 할 수 있죠? 보존등기는 하건 말든 의무사항이 아니란 겁니다. 의무사항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미등기 상태에서 팔아버렸을 때 그러면 첫 머리를 빼먹고 등기 넘길 거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등기를 하고 넘겨야 돼요. 이때는 60일 안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이때는 원칙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헷갈리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 등기하는 의무규정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미등기 집을 진 경우에 아직 팔아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등기할 의무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었단 말이 나올 때만 요 말이 나올 때만 의무가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집을 새롭게 지은 경우 처음 집을 지은 경우는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고 나중에 요 미등기 상태에서 팔아버린 경우만 60일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부적인 사항 외우지 마시고 큰 틀만 잡으세요. 등기법의 경우는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몇 개월에 신청하래요? 1개월 요거만 잡아놓으시란 얘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면 며칠에 신청하셔라? 60일에 이렇게 이해하시란 얘기입니다. 요거만. 이 세부적인 상황 외우려고 머리 쥐나요.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 몇 개월? 1개월. 소유권은 60일. 그럼 이쪽에서 표제부 등기를 위반하게 되면 얼마 과태료 부과했나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했죠. 그럼 만약에 그럼 60일 할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처벌 따라옵니다. 처벌은 지금 취득세 세율이 법에 나온 세율이 몇 프로인가요? 취득세가 4%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뭐 가감세를 때문에 싸게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법에는 원칙은 4%가 나옵니다. 4% 빼기 2% 곱하기 5배야. 과태료가. 어감이 없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러면 취득 4%에서 2% 빼준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죠. 1억이 2%가 얼마예요? 200만 원 곱하기 5배 하니까 1000만 원 이하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들입니다. 근데 왜 2%를 뺐을까? 이제 과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합쳐 4%가 됐는데 합쳐지기 전까지는 취득세가 2%, 등록세 2%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따로 있을 당시에 등록세 곱하기 5배 있었어요. 합쳐버리니까 4%가 됐잖아요. 요걸 빼줘야지. 이해 갔어요? 옛날엔 등록세 곱하기 5배였었는데 지금 취득세랑 등록세 합쳐져서 4%가 됐으니까 취득세 부분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빼줘서 옛날과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여기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표제부 등기 몇 개월에 신청하시고 1개월에 신청하셔라.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는 60일 내가더라. 그것만 잡아놓으시고 큰 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럼 60일의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요건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 틀은 표제부 몇 개월 나가셔라? 표제부 1개월 내. 그 다음에 소유권은 60일 내 가는데 우리 큰 틀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1월달 3월달 나갈 때 그럼 60일의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쌍모계약은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 현모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날 이렇게 그거만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6개월, 60일, 1개월 이게 헷갈리면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큰 틀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관공서 촉탁 등기는 아직 보지 마세요. 안배원상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아직 손댈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면 직권도 아직 안 할 겁니다. 안배원이 너무 많아서. 넘어가시면 203페이지에 이제 등기 신청에서 공동 신청주에서 이쪽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참 중요한 파트인데 등기 신청은 지금이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 둘 세분합니다. 등기 신청하는 모양새가 직접 등기 서류 꾸려가지고 옛날처럼 등기소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등기소 안 가고 전자 신청도 받아줘요. 전자 신청이 뭘까?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옛날에 돈을 입금 송금할 때 은행 가서 송금하시면 직접 은행 가서 전표 쓴 다음에 통장이랑 같이 보내고 입금시켰죠? 지금은 가세요? 송금할 때?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그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는 게 전자신청이에요. 그럼 내가 등기소 안 가고 인터넷 등기 신청하겠다가 전자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가볍게 한번 떠들어 보자고. 인터넷 뱅킹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요? 인터넷 뱅킹 할 때. 인터넷 뱅킹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거. 은행 계좌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야지 만들어주니까. 제일 먼저 하신 거는 공인인증서. 그게 먼저예요. 그렇게 따지면 컴퓨터기도 켜야지. 자, 그게 아니라 인터넷 뱅킹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은행 가신 다음에 인터넷 뱅킹 한다고 신청서를 낼 겁니다. 아마 내니까 은행 직원이 뒷면에다가 번호 주면서 며칠 이내에 입력시키고 회원가입한 다음에 인증서 다운받아서 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에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렇게 쓰지 않았나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전자신청할 때에도 전자신청하려면 여러분 등기소 가서 나 전자신청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조건번호를 줘요. 그 번호를 입력시키시고 회원가입한 다음에 공인인증서 다운받아서 전자신청하는 겁니다. 절차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터넷 뱅킹하는 건 똑같은 절차예요. 그렇게 가면서 전자신청을 하는데 옛날에는 서류를 냈지만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이 서류만 갖다 첨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받아주는데 근데 인터넷 뱅킹을 지금 쓰는 사람, 인터넷 이 등기, 전자신청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이거 실패한 제도예요. 등기를 업을 하는 자가 누군가요? 법무사가 업을 하지 않나요? 근데 법무사들도 다 서면 등기 방문으로 신청하지 전자신청하는 사람 거의 100이 하나나 있을까 말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 옛날 같은 위임장을 줬나요? 도장 줬죠? 장검실로 그거 다 찍어요. 도장 위임장에. 다 찍어서 위임장을 통해서 등기관이 이 사람이 법무사 위임받은 대리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자신청할 때는 위임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법무사인지 아닌지 내 대리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법무사 저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하게 되면 서면 등기일 경우는 위임장이 들어오니까 제가 대리인이 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은 위임장에 서류를 안 들어오니까 제가 대리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대리가 된 경우에 여러분도 회원가입한 다음에 로그인 하셔야 돼요. 인터넷 등기소에. 그럼 여러분이 로그인 하자마자 팝업창이 뜹니다.
법무사 강승구한테 등기사무 위임한 사실 맞냐고 그걸 확인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대리인 확인도 전자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한 70먹은 우리 어르신한테 집 좀 팔아줘 법무사 등기 좀 해줘 그랬더니만은 법무사 하는 말이 오늘 댁에 가신 다음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다운받은 다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팝업창 뜨면 확인 눌러주세요. 뭐라 그럴까요? 그럼 뭐 이런 된장만 안 해 그러고 말지 그 신청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전자신청은 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거 실패한 제도예요. 제가 알기로 이 전자신청 구축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몇 조를 쏟아붓었어요. 쏟아붓고 컴퓨터도 등기소 컴퓨터 다 새 걸로 교환해주고 다 했는데도 문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게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등기사무만큼만은 그냥 옛날로 두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학설의 주장이 학계들의 왜 누구도 쓰질 않으니까 이게 문제란 겁니다. 어쨌든 간 두 가지 모양새가 있는데 하나는 방문 서면으로 가는 경우도 옛날처럼 지금은 인터넷상에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밑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누구인가 세분하시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밑에 절차법상 의미가 있고 실제법상 의미가 있죠. 절차법이란 것은 요거는 등기법이고 실제법은 민법입니다. 그럼 지금 저에게 배우는 게 민법인가요? 등기법인가요? 등기법이다 보니까 절차법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실제법은 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요 등기 권리자가 누구인가 의무자가 누구인가 분석하는 거 참 중요하고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 몇 개는 외워놔야 됩니다. 먼저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자가 등기 권리자라는 자가 나오게 되고 등기 의무자가 나오는데 권리자가 누구고 의무자가 누구냐? 우리 등기법의 경우는 등기를 통해서 절차법은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 얻은 자가 있으면 등기 권리자 개념이고 등기를 실행하면서 권리를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요거는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 얻은 자는 권리자, 잃어버린 자가 등기 의무자다. 요거 가지고 이제 말을 쭉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은 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몇 개만 이해하셔도 큰 성공입니다. 일단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하더라.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수인이 취득하죠? 그럼 권리 취득하는 자는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해 갔어요? 밑에 박스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찾았나요? 예, 거기 첫 번째 개념이고 그럼 지금은 팔았지만 다시 사오겠습니다. 약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를까? 다시 사오는 약정을 환매라고 불러요. 그 매매랑 환매는 반대 입장이 되겠죠? 팔고 다시 사오는 거니까 그 입장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면서 매도인이 누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매매랑 환매는 서로 입장이 반대 관계니까 우리 같이 보시면 내용이 편할 것이고 오늘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못 따라오니까. 그럼 전세권을 설정하더라.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자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누굴까요? 전세권자가 집주인일까? 설정자가 집주인일까? 예?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전세권을 만들어줘야지만 세입자가 들어와 살지 않나요? 그럼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자, 다른 말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을 여러분 소유자신데 저에게 전세를 주게 되면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집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집에 들어가 살 권리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취득해요? 설정자가 취득해요?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거죠? 그럼 전세권 설정할 당시에는 세입자인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로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하더라.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 근데 말바꿔치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다시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등기법은 하나는 외울 끝이 없으니까 하나가 응용하면서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하죠?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 그럼 저당권 설정하더라. 저당권자. 지상권 설정하더라. 지상권자. 이해 갔어요? 계속 말바꿔치기니까 하나 가지고 응용을 해서 기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반드시 암기할 부분이고, 그럼 설정할 때하고 또 반대 개념이 말소할 때. 그럼 전세권이 태어날 때가 있는 반면에 전세권이 어떻게 할 때가 있더라? 기간 존속기간 만료로 말소할 때가 있더라는 점입니다. 그럼 설정할 때 말소할 때 서로 입장이 반대 관계니까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누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로 바뀌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요것도 이거는 외우시면 편합니다. 나중에 강의는 다 이걸로 강의하니까. 전세권 말소합니다. 시험 지문 공부할 때는 의무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 또 있는데 요것만 오늘 외워도 큰 수학입니다. 전세권 말소하는데요.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또 응용하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을 말소하더라.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를 말소하더라.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소유권을 말소하더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계속 갖다 붙이면 되니까 요렇게 엮어서 두 개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걸 외워 놓으면은 다음 주 수업이 편하고 이걸 못 외우시면 다음 주 수업이 어려워져요. 왜 이게 바탕이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뭘 배우느냐? 서를 배웁니다. 누가 어떤 서를 내느냐? 권리자가 낼 서류, 의무자가 낼 서류 다 정해져 있는데 누가 권리자인지 누가 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는 공부가 안 되니까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이 끝나야지만 다음 주 수업이 편해지는 겁니다. 오늘 숙제는 이건 몰라도 좋고 이거 외우는 게 오늘 숙제예요. 다음 주 숙제 안 오시면 아시죠? 등에 그림 보여줄 거야.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공부가 수월해지고 이게 안 나오면은 공부가 어려워져요. 왜냐? 한번 따져보자고. 한번 외친 다음에 풀고 가자고.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인감증명서. 뭔지 아세요? 인감을 내게 하는데 인감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라고 배우고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인감 내지 않는다고 배워요. 그럼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소유자 아니죠? 인감 안 내요.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인감 안 내요.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인감 냅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서류가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무자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음 주 수업이 어려워져요. 다음 주 요거 하나 설명드릴 테니 요거 하나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라고, 밑에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할 때하고 말소할 때 두 개만 잘 기억하고 오시면은 나중에 수업 나갈 때 편할 겁니다. 일단 넘어가시게 되면 등기청구권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가도록 하지요.